네, 반갑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방학진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는 서울특별시와 민중문제연구소 후원을 받아서 올해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서 관련 특강을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광복군 총사령관의 외손자이신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신 현 독립기념관장 이준익 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준식입니다. 방학진 국장이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자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는 당연히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인데 방학진 국장이 적절하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로 상징되는 독립군, 광복군을 잇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지 100주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지 또 100주년,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지 8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을 직접 앞에 두고 강연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독립전쟁과 이름 없는 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용어는 제 창작물이 아니라 1959년에 나온 한 영화 제목입니다.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영화가 1959년,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거의 말기죠. 이승만 정권 말기에 제작이 됐는데 이 영화는 유명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우리가 흔히 광주 학생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항일투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광주 학생운동의 주역을 이름 없는 별들,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 학생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름을 남긴 사람 중심, 그러니까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1959년에 지금부터 거의 61년 전에 한 영화인이 광주 학생운동이라는 대중투쟁을 광주를 중심으로 한 학교의 학생들, 이름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요즘 여기저기서 독립운동과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계획전입니다. 독립전쟁의 역사를 정리하는 특별계획전을 준비했는데 그 특별계획전의 주제가 나는 독립군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실제로 독립군의 몸을 담은 독립군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가족, 그리고 독립군의 활동을 지원한 동포 사회 구성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러니까 독립전쟁의 주체를 좀 확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독립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또는 간접적으로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모두 독립군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립운동은 강제병합을 전후해서 시작되었고 해방의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에는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장투쟁, 의열투쟁, 대중투쟁, 외교운동, 실력양성운동, 임시정부 수립운동 등 다양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독립전쟁 또는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1910년 우리가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는데,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전쟁에서 져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서 다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일본과 독립을 위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 활동을 벌이고 또 실제로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제에 맞서 싸우고 하는 일련의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독립전쟁 무장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독립전쟁 무장투쟁의 주체는 단순히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군뿐만 아니라 그런 독립전쟁을 지원한 다양한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독립전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독립전쟁은 의병전쟁을 계승 또는 연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전쟁 이야기 앞서서 그래서 의병전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의병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학계에서 의병전쟁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병의 활동을 흔히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후기의 의병 활동은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 조선왕조 또는 대한제국은 한반도를 침략하는 외세, 특히 일제에 맞서서 전쟁을 벌일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정부, 국가를 대신해서 의병이 일본과 전쟁을 벌였다는 의미에서 의병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는 역사학자 박원식 선생에 따르면은 의병이란 민군, 즉 국가가 위급할 때 즉시 의로서 일어나 조정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서 종군의 적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 서양에서는 이 한국의 의병을 번역할 때 흔히 정의의 군대 이렇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20세기 초에 한국에서도 활동했던 맥켄지라는 서양 기자가 의병 활동을 소개하면서 라이처스 암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박은식 선생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의병,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의병은 정의의 군대라는 의미보다는 의용군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병은 활동 내용과 이념으로 봐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계승하고 이후에는 독립군 또는 광복군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이건 의병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지도인데요.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전국 각지에서 의병부대가 출현해서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한반도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의병부대가 꾸려져 가지고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의병들의 활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킨 것입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군대는 정부의 군대이기 때문에 의병이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병을 탄압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병 활동에 투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병 활동이 이제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됩니다. 군대 해산이 이루어졌을 때,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 대한제국 군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박성환 참령처럼 스스로 자결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해산에 맞서서 직접 봉기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프랑스 신문에 실린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신식 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구식 무기로 저항하는 대한제국 군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대응 방식은 의병부대에 합류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한제국 군인들은 정규 군인 출신으로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정규 군인 출신으로서 군사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면서 이제 의병들의 활동이 더 강력해지고 더 본격화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례가 몇 분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민궁호 의병장, 대한제국 특무정교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특무정교는 지금의 군대로 치면은 원사쯤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대에서 교자라는 이름이 붙은 직책은 하사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하사관급 초급 간부였던 민궁호가 원주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영기 의병장은 강화진위대 부교 출신입니다. 역시 하사관이죠. 그리고 흔히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많이 소개되는 최응원 의병장, 대한제국 보병 부교 출신입니다. 역시 하사관 출신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최응원 의병장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1915년에 일제에게 체포되는데 체포될 당시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인 복장을 하고 있죠. 최응원 의병장이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병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병들 스스로가 남긴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잠깐 언급한 맥켄지라는 기자가 의병을 직접 취재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맥켄지가 열심히 수소문해서 의병부대를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병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맥켄지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의병의 답이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을 거다.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하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답을 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본군에게 패하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총을 들고 일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이 의병과의 대화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의병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독립운동을 맥켄지가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맥켄지가 취재 과정에서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사진에 보면은 저 왼쪽 끝에서 두 번째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있는 인물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의병들은 모두 민간 복장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만 유일하게 군복을 입고 있고 옆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역시 해산당한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맥켄지가 이 사진에 찍힌 의병들에 대해서 자세한 인적 정보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병들의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사진 찍힌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일제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총 들고 일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병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별들입니다. 의병 활동이 워낙 활발하게 전개되니까 일제가 이른바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특히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호남 지역에 대한 일제가 쓴 용어를 그대로 빌리면 대토벌을 벌입니다. 이런 토벌 작전 과정에서 많은 의병들이 학살됐고 의병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일제가 추정한 많은 민간인이 또 학살되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장한 의병의 피살자가 10만 명이다. 무고한 천민으로 학살당한 자는 곧 독립부가 아니고서는 그 통계를 구할 수가 없다.
뭐 박원식 선생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추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원식 선생은 어쨌거나 역사학자니까 그냥 허튼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일제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0만 명의 의병이 전쟁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일제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함으로써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추구한 게 바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제 독립운동의 주된 노선은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먼저 그 간단한 흐름을 소개하자면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1920년 1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1920년대 중반이면 만주의 독립군들이 삼부 체제를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1930년대 초에 이게 다시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항일투쟁이 벌어지고 1940년 이후에는 독립전쟁의 가장 큰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 그리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주로 타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 그리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부는 항일연군 이렇게 세 개의 세력으로 재편이 됩니다. 독립전쟁을 이해하는데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3.1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운동의 만세 시기 참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소개한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는 한 205만 명 정도가 만세 시기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파악한 조선인 인구가 1678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한 8분의 1 정도가 만세 시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사편찬위원회가 남아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만세 시기 참여자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는 남아있는 기록, 이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건 주로 일제의 기록입니다. 일제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숫자가 국사편찬위원회 DB에 따르면 10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3만 명 내지는 박은식 선생이 추정한 최대치로 하자면 한 205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만세 시위에 대해서 일제는 아주 가혹한 탄압을 했습니다. 비무장의 민중에 대해서 군대가 총검으로 학살하는 사태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희생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도 역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제는 될 수 있으면은 희생자 숫자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조선군 사령부가 처음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405명 사망 이랬다가 헌병대 사령부는 또 이걸 숫자를 슬쩍 늘려서 553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숫자가 적다는 스스로의 내부 비판이 있었는지 조선군 사령관이 육군 대신에게 보낸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1,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제도 한 4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차이를 두고 사망자 숫자를 파악했는데요.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소개하자면 사망이 7,509명, 부상이 훨씬 더 많아서 15,000여 명, 일제에게 검거된 사람들의 숫자는 46,000명 정도.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의 추정에 따르면 약 7만 명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고 나중에 상하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김병서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사력에 따르면 사망이 한 6,670명, 부상이 14,6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주에서 활동하던 정한경은 한국의 사정이라는 책에서 사망 7,545명, 부상자 45,000명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대체로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한 6,0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있었고 대개 최소 14,000명, 많으면 한 45,000명 정도의 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른 거죠. 이런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의도했던 조선의 즉각 독립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3.1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는 이후 독립전쟁의 전개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3.1운동의 아이들이라 그럽니다. 3.1운동에 참여했으나 3.1운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독립운동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각 지역에 내려가서 각 지역으로 가서 단체를 만듭니다. 노동단체를 만들고 농민단체를 만들고 청년단체를 만들고 여성단체를 만들고 소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해외로 망명해서 스스로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이제 독립선언이나 만세 시위 가지고는 우리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남은 길은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전쟁의 양상이 확 바뀝니다. 불붙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독립선언서인데요. 흔히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전이라는 주장도 있고 3월 1일 이후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한독립선언서는 여기 표시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해외에서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파란 색깔로 표시된 김동삼, 여준, 이동영, 이동희, 이상용, 이세영, 이시영, 박찬익 이런 분들은 모두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입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자거나 신흥무관학교의 교사, 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김규식, 김자진, 유동열 이런 분들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는 아니지만은 독립전쟁을 주장하던 분들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에 참여한 주체는 다양한 세력인데 그 가운데서도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독립전쟁,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가 흔히 기미독립선언서라고 부르는 독립선언서와 확연하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걸기하라 독립군 이렇게 갑니다. 이제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 길은 독립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뿌려진 독립선언서는 기본적으로 비무장 평화 시위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서는 처음부터 독립군을 조직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육탄 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육탄 혈전이라는 게 바로 독립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와 혈전을 벌여서 독립을 완성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선언서에 나오는 독립군이 이때부터 거의 보통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독립군이란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유행어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이후 만주에서 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이 육군에 의해서 제작돼가지고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은 전체적으로 다 감동적인데 특히 제가 감동을 받은 대목은 이 노래입니다.
뮤지컬에서 이 노래가 여러 차례 되풀이 되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가사를. 나의 가난한 유서에 내 이름 석자는 없다. 뮤지컬 주제가 신흥보관학교니까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신흥보관학교에 찾아간 젊은이의 유서입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에 내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6글자 대한독립만세.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나는 기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동지들의 눈 속에 남는다. 우린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으로 남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 마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빼앗긴 강토를 물려줄 순 없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뭐 독립운동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독립군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독립군 부대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뭐 기록을 남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독립군 부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독립군 부대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제의 정보 문서를 통해서입니다. 일제가 독립군 부대의 현황을 탐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밀정을 보냅니다. 그 밀정이 만든 보고서를 통해서 독립군 부대의 한 면모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독립군 부대는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을 남기면은 그 기록 자체가 일제에 의한 탄압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군 부대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립군 부대와 관련해서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일제의 정보 문서를 통해서 드러난 독립군 부대 간부들입니다. 일제 정보 문서에도 평범한 독립군 병사들은 숫자로만 표시됩니다. 300명, 500명, 1000명으로만 표시됩니다. 독립군 간부들은 그나마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 이름도 이게 밀정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틀린 경우도 많지만 어쨌거나 독립군 간부들은 이름이 남아있는데 병사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빗댄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니 당연히 찬사도 받을 수 없고 보답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다 죽더라도 누군가는 우리와 같이 총을 들고 싸운 동지들이거나 아니면은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이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만주불판에서 일자 맞싸우다 목숨을 바친 우리를 그 누군가는 기억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죽지 않는 이름 없는 별들입니다. 신흥보관학교를 그래도 소개하고 넘어가야겠죠. 신흥보관학교에 대해서는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신흥보관학교 이전의 무장투쟁, 독립전쟁이 신흥보관학교로 흘러들었고 신흥보관학교 이후의 무장투쟁이 신흥보관학교에서 흘러나왔다. 신흥보관학교는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일종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독립전쟁이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일단 설립자를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회영 육형제, 안동의 이상용, 김동삼 이런 분들 그리고 신민의 간부이던 이동영, 양기탁 이런 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상용, 이동영, 양기탁 세 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흥보관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신흥보관학교 교사를 보면은 뭐 교관에는 여준, 윤기섭, 이세영, 이정엽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세영, 이장영, 김창한 세 분은 대한제국의 육군의 장교였습니다. 대한제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아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빠뜨린 게 망명해서 독립군을 기르려고 결심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세영, 이장영, 김창한 이 세 분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새로운 세대를 기르는데 주력했습니다. 여기 한 분이 빠졌네요. 신동천 또는 신팔균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대한제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대한제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만주의 망명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내면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이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경천, 지청천 이런 분들이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어서 훨씬 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 군관학교에서 역시 정식 군사교육을 받은 이범석이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9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교관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신흥무관학교에서 젊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던 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외에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가 당시 만주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군을 길러내는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에 그래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들 명단을 뽑아보면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열단의 김원봉, 나중에 만주 3부 가운데 하나인 참의부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최찬, 역시 만주의 독립운동단체인 국민부의 최고 지도자였던 현익철, 조선혁명군과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하는 김학규, 의열단에서 활동하는 윤세주, 이런 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멜즈의 니멜즈가 쓴 아리랑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김산, 장지락 이런 분들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회고, 신흥무관학교도 다른 독립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김산이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함야에 있는 조선독립군 군관학교, 이 학교는 신흥학교라고 불렀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때 김산의 나이가, 장지락의 나이가 15살인데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할 자격은 18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서 입학할 수 없었는데 억울해가지고 막 난리 치니까 엉엉 울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특별히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실제로 김산은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대목입니다. 힘들게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함야라는 곳을, 신흥무관학교는 이외에 이제 고산자라는 곳으로 학생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고산자라는 곳으로 다시 교사를 옮기는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물어물어 함야라는 데 가면은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게 신흥무관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물어 힘들게 찾아간 겁니다. 장지락은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갔지만 다른 젊은이들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다른 독립군 부대를 찾아가서 독립군의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은 약 3,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인 것이
1919년, 1920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3월 이후에 만주로 망명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흥무관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입학 희망자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는 한꺼번에 1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5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서 민정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몇 년 전에 신흥무관학교 임명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그야말로 샅샅이 찢어서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의 명단을 추려봤는데 역시 졸업생으로서 이름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 신흥무관학교 스스로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이후에 아마 대부분 독립운동에 투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아까 신흥무관학교 뮤지컬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만주월판에서 전사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 내용은 저희 어머니께서 쓴 회고록, 민들레이 비상이라는 회고록의 2부에 실려있는 한 글인데요. 홍등용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아버지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좀 제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쓴 글을 인용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선친, 그러니까 지청천 장군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생전에 항상 함께 일하다가 먼저 독립운동에 희생되신 분들을 못 잊으며 밤을 지새우던 모습을 지금도 어제런듯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학자 한국독립운동서 353쪽에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일부 명단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생각했는데 그건 해방 후 생존해 계셨던 몇몇 분들의 기억에 의해 구술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홍 선생님 선친의 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셨겠죠. 이 홍동영이라는 분의 아버님께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셨겠죠. 이 편지는 1980년대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가 제대로 조명을 받기 이전의 일이니까 아마 사실일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홍동영이라는 분의 아버님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아버님의 이름은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191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의 활동 상황을 지도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3.1운동 직후에 독립전쟁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3.1운동 이후에는 만주의 독립군 부대 숫자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독립군 부대의 부대원들도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군정서 군정부, 이는 신흥무관학교와 바로 연결된 그런 독립군인데 서로군정서 군정부의 경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성대가 3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대한독립단은 1,500명을 군사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태극단은 단원이 2,000~3,000명이다. 백삼부사단은 6,000명이다. 6,000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이건 다 일제의 정보문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일제가 파악하기에는 규모가 큰 독립군 부대는 1,000명에서 한 6,000명에 이르는 부대원들을 조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건 서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북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압록강 건너 북쪽을 서간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간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 1,200명, 대한독립군 500명, 그리고 기타 여러 독립군 부대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밀정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밀정들이 거꾸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서 그런지 대개 한 500명 안팎의 부대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독립군 부대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립군 부대가
1919년부터 1920년대까지 벌인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였냐면은 국내 진공작전 또는 국내 진입작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거는 독립군 부대가 늘 꿈꾼 것은 독립군이 활동하기 시작한 이래, 독립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독립군 부대가 늘 꿈꾼 것은 중국과 만주와 그 조선의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대규모의 독립군을 이끌고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일자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독립군 부대가 주로 벌인 활동이 뭐였냐면은 소규모 부대를 꾸려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친일파 처단, 그 다음에 군자금 모금. 독립군 부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자금이었습니다. 사람만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독립군을 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기도 확보해야 되고 기타 군수물자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부대들이 들어와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적의 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저 표에 보시면은 1920년부터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1919년이 가장 활발했고요. 1920년부터 대개 1920년에 한 1650건, 그 1921년에 갑자기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600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1920년에 일제가 독립군에 대한 대규모의 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독립군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퇴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21년 이후에는 국내 진공작전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 보면은 독립군 피해가 있습니다. 이건 일제가 파악한 독립군 피해입니다. 1920년부터 1924년까지 표로 정리됐는데 저 숫자를 합하면 대충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독립군 부대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무사히 귀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만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제에게 발각이 되면 일제 군경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 과정에서 희생된 독립군의 숫자가 일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망자만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제목은 광정단 결사대, 이렇게 만주 주재 광정단 결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정단이라는 독립군 부대원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이 좀 이상하죠? 자세히 보시면은 김서운, 김창일이라는 두 광정단 결사대원의 손에 포성줄이 묶여 있습니다. 김서운이라는 광정단 결사대원은 아마 나팔수였던 모양입니다. 나팔이 보이죠? 근데 두 사람 손에 김서운은 오른손, 김창일은 왼손에 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된 독립군 부대원 사진입니다. 일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역시 광정단 결사대원을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사진이 찍힌 곳이 삼수경찰서 영동경찰관 주재소입니다. 경찰관 주재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맞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일 뒤에, 일본 경찰로 보입니다. 일본 경찰이 있고, 그 앞에 일본 여성 2명이 있고, 그 앞에 조선인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뒤에는 독립군과 맞서 싸운 일본 경찰, 그리고 그 일본 경찰의 가족들이겠죠. 일본 여인. 그 다음에 일본 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고요. 그 옆에는 두 명이 아무리 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세로 눕혀져 있습니다. 이 광정단 결사대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됐고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인 끝에 3명은 체포됐습니다. 그게 김서훈, 김창일, 한진술입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2명이 전사했습니다. 김서훈 등 2명은 일제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두 무기징역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지술 옆에 눕혀져 있는 2명의 전사한 독립군 부대원들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괜히 울컥해집니다. 오경이라는 기자가 동아일보 1929년 8월 23일자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압록강 일대를 취재하고 나서 쓴 기록인데 이건 일제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독립군 피해자 수치입니다. 평안북도 지역에서 독립군이 작전을 하다가 전사한 숫자가 414명이다. 그 다음에 압록강 건너 만주에서 순국한 독립군이 424명이다. 이것만 합해도 그러니까 평안북도와 평안북도의 접경 지역에서 순국한 독립군 숫자만 하더라도 800명이 넘죠. 여기다가 평안북도 지역에서 진공작전을 벌이다가 체포된 독립군 부대원 숫자가 4,228명이다. 그 다음에 압록강 대한 만주에서 체포된 독립군 숫자가 4,411명이다. 합하면은 8,639명이다. 다 합하면은 거의 10,000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1920년, 1927년 사이에 국내 진공작전과 관련해서 희생당한 독립군이 무려 10,000명 가깝게 됩니다. 굉장한 규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000명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소개한 김서훈 등처럼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나마 일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군 부대가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신들의 교전 상황을 알렸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간하던 독립신문에 일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일제에 맞서 싸웠지만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독립군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려고요. 이 자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서로군정서의 군자금 영수증인데요. 서로군정서는 원래 서로군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정부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군정서로 이름을 바꿉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임시정부 산하에 군무부라는 조직을 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독립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19년 11월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공포하는데 대통령의 직할기관으로 대본영, 참모부, 군사참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육군 임시관제를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달에 임시육군무관학교를 개교하면서 독립군, 당시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광복군 간부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임시육군무관학교는 1기, 2기에 거쳐서 40여 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하고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라는 곳이
우리 동포들이 아직은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군대나 또는 사관학교를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만주에 있는 무장투쟁단체, 독립군과 연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1919년 말에 서로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을 했고요. 서로군정서를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 포고 1호를 발표하고 같은 무렵에 당시 임시정부를 주도하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창호가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합니다. 1920년 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개교했고요. 그래서 당시 국무부장이던 노병인이 앞으로 전쟁에서는 하늘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군을 양성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비행학교까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921년에 임시정부의 지도자 가운데 즉각적인 독립전쟁을 주장하던 주전론자이던 이동희가 국무총리에서 사임하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은 약화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이따 소개할 만주 3부 가운데 참의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국무부 포고 제1호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총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때 광복의 가을이 왔다.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민족을 위해 철과 혈로서 조국을 살릴 때가 됐다. 근무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이다. 그래서 광복군 되기를 맹세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광복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외교 운동 노선을 주장하던 이승만, 실력 양성을 주장하던 안창호, 독립전쟁을 주장하던 이동희, 이렇게 세 세력이 3분하고 있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1920년 초에 임시정부 차원에서 이제 광복군을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유명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니까 일제로서는 심각한 통치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식민 통치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당시 이건 일본이 일제가 뭐라고 불리냐면 월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을 건너간다. 만주는 일본 땅이 아니죠. 일본 군대가 만주에 진출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듭니다. 어떤 명분을 만드냐면은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중국인 마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 마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독립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함경북도 남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 제19사단 부대원 가운데 일부를 야스카와 부대라는 것으로 구성을 해서 당시 일본군에서는 부대장 이름을 따가지고 부대 이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스카와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하는 부대를 편성해서 정식 용어는 월강 추격대대입니다. 강을 건너서 추격한다. 독립군을 추격한다 뜻이죠. 그 대대급 병력을 보내서 독립군을 추격하는데 그 추격하는 일본군을 봉오동 일대에서 기습 매복 작전으로 섬멸한 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홍범도 장군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차고 있는 저 권총이 유명한 레닌이 선물한 권총입니다. 일제 스스로가 남긴 봉오동 전투 상보라는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에도 봉오동 전투의 전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신문에서는 일본군 사상자가 한 12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썼는데 일제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는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상보에 따르면은 일본군 사상자 5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군 사상자가 나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같은 해 가을에는 봉오동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고 더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는
19사단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 제14사단 그리고 여순 대련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관동주라고 부르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 관동군까지 혼합한 연합부대를 구성해서 독립군부대 토벌작전을 벌입니다. 이런 일본군의 연합부대에 맞서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벌인 일련의 전투가 청산리 전투입니다. 19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달에 걸쳐서 청산리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역시 정확한 성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 기록에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일본군의 피해 규모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독립군이 남긴 사진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이 사진은 특이하게도 김자진이 이끌고 있던 북로군정서군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굳이 이 단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독립군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나름대로 군복도 갖춰 있고 무기도 갖춘 거의 정규 군대와 같은 부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북로군정서군, 이른바 김자진 부대라고 알려지는 북로군정서군의 분대장이면은 뭐 고급 간부는 아니죠. 그 분대장으로 참전했던 이우석이라는 분이 나중에 6필로 남긴 기록입니다. 독립운동 행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남겨서 그나마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만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사실은 독립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여러 독립군 부대 가운데 북로군정서군에 관한 피해는 이범석의 우등불이라는 책에 일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마록군 전투는 모두 북로군정서군이 벌인 전투인데요. 백운평 전투에서 전사 20명, 중상 3명, 경상 수십 명, 천수평 전투에서 전사 2명, 부상 17명, 마록구 전투에서 전사 40명, 그리고 100여 명의 사상자. 그러니까 전사 40명을 빼면은 한 6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은 북로군정서가 벌인 세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전사 60여 명이고 부상이 한 80명 이상입니다. 독립군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안타깝게도 청산리 전투에서 희생당한 북로군정서군을 포함한 독립군 연합부대의 부대원들의 인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우석이란 분은 분대장이니까 당연히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데 스스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우석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 뿐입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주 독립군부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 체제로 재편이 됩니다. 이 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만주 3부는 한편으로는 독립군부대고 한편으로는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정의부하고 신민부가 그랬습니다. 참의부는 상하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여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불렀는데 나머지 정의부하고 신민부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사회에 대해서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민정과 군정을 결합하려고 했고 민정과 군정을 결합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즉각적인 독립전쟁이 아니라 장기전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육군주만 참의부의 지도자이던 최찬이라는 분이고요. 신흥보관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참의부의 전신인 대한통일부의 훈련 장면입니다. 비록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독립군부대가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정의부를 주도한 것은 양기탁, 김동삼, 지청천 이런 분들이고 이 세 분은 모두 신흥무관학교 관련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부가 신흥무관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독립운동단체, 독립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부는 김자진, 조성환 이런 분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진은 육군주만 참의부가 남긴 또 역시 아주 희귀한 사진입니다. 북로군정서 군과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총을 휴대하고 있죠. 사실상 정규군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민간인들은 아마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병사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만주의 독립전쟁은 1930년대 초가 되면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개봉돼서 화제가 됐던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한국 독립군을 묘사하는 컷입니다. 좀 여담으로 이 사진은 실제 한국 독립군 또는 그 한국 독립군을 포함한 만주 독립군의 전투 양상과는 좀 다릅니다. 독립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개활지라 그러죠. 넓게 퍼진 곳, 저런 넓게 그 사방이 모두 터진 곳에서는 전투를 안 벌였습니다. 근데 아마 영화의 효과를 위해서 저런 벌판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그랬다고 짐작이 됩니다.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의 당군이었고요.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의 당군입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이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라는 2대 세력으로 재편이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무렵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벌입니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합니다. 당시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은 만주사변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먹도록 제국주의 열강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일제히 봉기해서 일제의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가 대규모의 전투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한국 독립당도 그렇고 한국 독립군도 그렇고 조선혁명군도 그렇고 공성 전투를 많이 벌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전투를 많이 벌입니다. 아까 소개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일제의 대병력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벌인 기습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지형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매복 작전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1930년대 초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기본적으로 일본군이나 아니면 일본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의 군대, 만주국군이라고 합니다. 만주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를 공격하는 전투를 많이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를 공격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성전투를 벌이게 되면 독립군도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이 굳이 공성전투를 벌인 이유는 공성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면은 일본군이나 만주국군이 갖고 있던 군수물자를 노획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군이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병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군수물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확보하고 군수물자를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전투를 벌입니다. 한국 독립군은 하얼빈 전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쌍성보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령연성 전투 같은 대표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대전자령 전투만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와 같은 기습매복 작전에 의한 전투고요. 나머지 네 전투는 모두 공성전투입니다. 일본군 주둔지를 공격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인데 흔히 일제강점기 해외 3대 대첩의 하나라고 손꼽힙니다. 조선에서 파견한 19사단 간도임시 파견대를 공격했는데요. 간도임시 파견대는 당시 만주에 있던 항일 세력을 탄압하는 부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만주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로 남함으로 복귀하는
간도 임시 파견대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둔 전투인데 이때 한국 독립군이 거둔 노획한 군수물자가 군복 3,000벌에 소총 1,500정입니다. 조선혁명군도 영릉가 전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한국 독립군이 주로 지금의 그 중국 동삼성을 놓고 얘기하자면은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주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면 조선혁명군은 요녕성, 흔히 남반주라고 부르는 요녕성에서 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국 독립군에서 활동하던 조경환이 백광회고록에 따르면은 1933년 9월 한국 독립군의 동령연성 전투에서 수십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총사령관 지청천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전사자 가운데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수십 명의 전사자 가운데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간부이던 강진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수십 명의 전사자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하던 개개화라는 분이 나중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삼부 국민부 조선혁명군의 독립운동 회고라는 회고록을 남겼는데요. 이 독립기념관에서 발간하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1집에 실려 있는데 이 기록은 조선혁명군의 전사이자 동시에 전사자의 기록입니다. 계속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숫자만 나오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계속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하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932년 5월 중국군과 이 조선혁명군이 함께 무슨 전투를 벌입니다. 이 무슨 전투에서 조선혁명군 1개 중대는 42명이 전사하고 81명이 생존했고 1개 중대는 74명이 전사하고 69명이 생존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중대에서만, 2개 중대에서만 1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왔지만 이들은 모두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주에서 활동을 벌이던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스스로 구상했던 일제와의 전면전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부 병력은 만주에 남고 지도부는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지도부가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을 창군하는 주체가 됩니다. 한국광복군이 출범할 당시 성립전례식이라고 하는데요. 성립전례식 단상에 적혀있던 구호입니다. 초나라는 단 세 집이 남았어도 진을 멸망시켰다. 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마른다 하더라도 당군의 자손은 끝내 조국을 되찾아 돌아가리라. 정견단민 황고토. 중국의 고사에 빗대서 중국 고대의 초나라는 단 세 집만 남았는데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반드시 조국 광복을 이루어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각오를 다지는 거고요. 한국광복군 선언 1940년 9월 10일 그러니까 성립전례식 하기 이틀 전에 이미 광복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령부 성립 보고를 9월 17일 하는데 한국광복군은 일제감시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곧이어 성립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적인 일제가 우리 국군 대한제국 군대입니다. 군대를 해산하는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 그리고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투신한 의병,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을 계승한 것이 바로 한국광복군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총사령부 초기 구성을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여럿 보이고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을 비롯해서 만주에서 독립군 부대 활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이 창군 이래 해방이 될 때까지 견지한 군사작전의 개요는 아주 분명합니다.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만주로 진출하고 만주에서 훨씬 더 대규모의 병력을 편제해서 굉장히 꿈이 컸는데요. 만주에서 100만 대군을 결성한 다음에 이 100만 대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 그래서 일제를 몰아내서 조국의 독립을 되찾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광복군은 끊임없이 만주를 거쳐서 국내로 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표 아래 여러 활동을 벌였는데요. 아까 9월 17일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선언을 먼저 했다고 그랬죠. 한국광복군이 조직됐다는 것을 먼저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중국 정부가 한국광복군이 출범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국민당 군대의 일부다. 일부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광복군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독립군이 아니라 중국이 일제에 맞서 싸우는 것을, 중일전쟁 과정에서 중국군이 일제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와주는 부대다라고 규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한국광복군의 지도부는 이런 중국 국민당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그냥 군대를 출범시켜버린 겁니다. 사실상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광복군이 출범했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방해를 합니다.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방해를 합니다. 한국광복군이 출범할 때 총사령부 중심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간부들 중심으로 출범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계속 군인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군인 모집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좀 넘어가 버렸네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광복군 국외 준승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한국광복군이 그래도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임시정부에서 이 국외 준승을 받아들입니다. 이 국외 준승의 첫 번째 대항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광복군은 아국, 중국입니다. 중국의 항일작전 기간에는 본회, 중국 군사위원회입니다. 중국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중국군 참모총장이 장하고 운영한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국민당군의 일부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광복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한국광복군 국외준승을 받아들이는데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끊임없이 한국광복군 국외준승 폐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한국광복군 국외준승 폐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1945년 4월, 조금 늦긴 하지만 1945년 4월 원조 한국광복군 판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한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한국광복군은,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군대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임시정부에 소속된 한국광복군은 조국의 광복을 목적으로 하며 중국 경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중국 군대와 배합해서 항일작전에 참가한다. 약간 단서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이른바 전시작전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한국광복군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시가 없이는 한국광복군은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국광복군 국외준승이라는 것을 폐지시켜서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광복군은 인도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였고요. 이 합동작전은 성과가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면정부 공작대라고 합니다. 인이 인도고요. 면이 버마를 가리킵니다. 인도와 버마의 국경지대에 파견돼서 두 차례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미군 OSS와 독수리 작전, 한반도 침공작전을 추진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 독수리 작전이 실행에 옮겨져서 한국 광복군이 한반도에 진공했다면 한반도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독수리 작전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건 미군에서 설정한 한국 광복군 선발대죠. OSS 훈련을 마친 한국 광복군 대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주로 해안, 그리고 군사시설, 그 다음에 공장시설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아서 이름 없는 별들을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뭐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역시 저희 어머니가 남긴 회고록을 인용을 하자면 그나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살아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고 또 1960년대 이후에 정부가 뒤늦게 독립유공자를 포상하는 과정에서 포상을 받으신 분들은 정부로부터 뭐 크건 작건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해방의 날을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흔히 순국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상 우리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분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서로군 정서에서 1922년 8월에 순국 독립군 추도식을 했습니다. 추도가까지 만들었습니다. 추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정신상 관계로는 제군이 죽지 않았도다. 제군의 정신, 그러니까 순국한 독립군입니다. 순국한 서로군 정서 부대원들입니다. 제군의 정신이 우리 장차 따라 죽을 남아있는 우리 내수에 존재했도다. 우리가 있으며 제군이 죽지 않았도다. 아까 소개한 신흥무관학교의 노래 가사와 맥이 통하죠. 당신들은 죽었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당신들은 죽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시정부에서도 순국독립군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1920년 12월 18일 순국 추도식을 가졌고요. 진망장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925년 4월에는 이승만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새로 대통령으로 추대된 박은식 이름으로 추도사가 읽혔습니다. 1925년 4월 7일의 추도식은 대통령이 주도한, 임시정부 대통령이 주도한 추도식이라는 데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1939년 11월 21일 아예 순국 선열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제정합니다. 을사늑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11월 17일을 순국 선열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순국 선열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면은 무명의 독립군 전사, 무명의 독립용사를 기념하는 시설 하나 정도는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동작동 현충원에 가면은 저 위에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곳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세워진 무명 독립용사 위령탑입니다. 근데 이 건립 주체가 광복회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광복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 2006년인가 그럴 겁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의 국립묘지 무명용사묘를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묘를 소개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역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어떤 사람도 반드시 참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알링턴의 국립묘지 무명용사묘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비를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당한 무명의 영국 군인들의 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크레물린 궁 옆에 있는 무명용사묘를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흔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불리는 무명용사묘.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개선문에 있는 무명용사묘를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무명용사묘를 참배합니다. 무명용사묘나 무명용사비를 참배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무명용사묘나 무명용사비를 가장 먼저 참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무명용사묘나 무명용사비가 없습니다. 독립영웅, 이름을 남기지 않은 독립영웅을 기리는 묘나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지 못한 독립군 전사들을 포함해서 독립용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기억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묘 또는 비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뭐 한국하고 중국 관계, 코로나19 사태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베이징에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천안문 앞에 있는 인민영웅 기념비라고 합니다. 천안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인민영웅 기념비에는 인민의 영웅은 영원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독립용사는 영원하답니다. 인민영웅 기념비에는 8개의 부조가 있는데 1840년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1949년 중국 공산당 홍군의 장강도하에 이르기까지 중국 근현대사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은 그런 인민들을 기억하는, 인민영웅을 기억하는 그런 비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당, 정, 군의 간부들을 모두 인솔하고 이 인민영웅 기념비에 헌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시설을 하나쯤은 만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무명의 독립용사들이 결코 죽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